서울시장 후보들이 선거 전 마지막 TV 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들은 서로를 비리투성이 부동산 내로남불이라고 공격하면서 네거티브 공방전을 이어갔습니다. 역대 재보선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 여야의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여권 지지층이 집결한 것으로 전망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한 분노가 작용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켜 민주당 의원 174명과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의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 셀프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엠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박정 의원과 함께 재보궐선거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에 대한 여당의 입장과 선거 막판 필승 전략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가 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인 만큼 내곡동 등 부동산 의혹과 서로의 공약을 놓고 격돌을 펼쳤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마주한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한 기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상대편 공약의 약점이나 실현 가능성을 파고드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비지수제 폐지는 다시 말하면 용산 참사와 같은 것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그러니까 기득권층을 위한 공약입니다. 공보물에 나온 공약은 100개가 넘는데 그걸 다 계산을 안 하고 몇 개만 했는데도 합계가 3조가 넘습니다. 서울시 부채가 지금 10조입니다. 10조. 특히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고, 그 천안부는 왜 조용하십니까? 거기에 가셨으면 가셨다고 나와서 기자회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대질신문을 하자고 그분들이 하잖아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수사기관에서 깨끗이 해결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아니, 대질신문을 수사기관에서 당장 해야지. 하시죠. 공신력이 있지요. 다 됐습니다. 그걸 왜 선거에서 그걸 합니까? 잠깐만요. 두 후보 간 비방전도 이어졌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오 후보가 BBK처럼 내곡동 사건을 덮으려 한다며 거짓말쟁이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민주당에서 후보로 나온 박 후보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 전반을 지적했고, 박영선 후보는 당과 협의해 개선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상향한 것은 잘했습니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그러시는군요. 급격하게 상향 조정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값이 코로나19와 연관,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 그것을 당과 조정해서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먼저 오세훈 후보가 앞으로 전월세 값이 계속 오를 텐데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날을 세웠고, 박영선 후보는 국민과의 사전 교감이 더 필요했다고 아쉬움을 보이면서도 정책의 방향성은 맞다고 맞섰습니다. 세 번의 토론을 거친 두 후보는 오는 7일 선거일 전까지 막판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부산에서도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향해 LCT 특혜 분양을 비롯한 비리투성이 후보라고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영준 후보가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려 부동산 위선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LCT 특혜 분양으로 시작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은 어느덧 6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국회 사무총장 재임 당시 직권남용과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지시, 홍익대 입시 비리, 5천만 원 성추문 선거 공작, 미술품 조형물 비위 의혹까지 민주당은 6대 비리 게이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죄를 요구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형준 후보의 비리 의혹은 파도 끝이 없습니다. 기본이 안 된 최악의 후보를 선택하게 되면 국민이 불행해지고 나라가 과거로 퇴행하게 됩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흑색 선전에 불과하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과도하게 인상했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지난해 김 후보가 전셋값을 14.5%나 올렸다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박주민 의원보다 심한 부동산 위선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본인의 소신과 보시는 실천이 다르냐, 내로남불이냐 이런 취지에서 제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세를 올리지 않았고 다른 세입자와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시세보다 5천만 원 낮은 수준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해명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2016년에 전세값을 34% 올렸다며 사실상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후보 간의 공방이 고소 고발로까지 번지면서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사용 여부를 문의한 내로남불 문구를 현수막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선관위 공정성 시비가 계속되자 아예 선관위원 선출 방식을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선관위가 투표 독려 문구에 내로남불, 위선, 무능의 표현을 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민주당을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 연상되는 정당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헌법상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여당 선대위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선거 중립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시민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가 민주당이 내걸었던 봄이 오면 사전투표해나 사전투표하고 이래요라는 표현도 불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자당 소속 윤건영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 자체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해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았다며 중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정치 편향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선관위는 한 시민단체의 보궐선거 외하조라는 현수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어했지만 TBS의 일합시다 캠페인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엔 현수막에 4대강이나 무상급식 단어 사용을 금지해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이 선관위를 성토한 바 있습니다. 여야 공수만 바뀌었을 뿐 편파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선 선관위 구성 자체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총 9명의 선관위원을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다 보니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엔 특정 정당 출신 인사를 선관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으로부터 발의된 상태입니다. 반복되는 공정성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선 선관위의 자성도 필요하지만 선관위 체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20.5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놓고 여야는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박빙의 승부를 예상한 반면 국민의힘은 판세에 영향을 줄 더 이상의 변수는 없다며 승리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실시된 4.7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0.54%. 사전투표가 도입된 지난 2013년 재보선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여야는 높은 사전투표율이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재보선 승리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여야 지지율이 엇비슷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종로구와 동작구가 사전투표율 1, 2위를 기록해 양쪽은 자신들의 지지층이 모두 총결집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가 크게 선전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LCT 의혹 등에 실망한 유권자의 표심이 반영됐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주당은 초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지지층 결집을 독려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과 부산이 미래로 갈 것인가,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를 좌우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높은 사전투표율과 유세 호응에서 서울, 부산 선거가 박빙의 승부로 가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높은 사전투표율은 현 정권에 대해 쌓인 국민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보수 정당의 전통적인 약세 지역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공을 들였던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사전투표율이 각각 22.49%와 23.02%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도 기대감을 반영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더 이상 나올 변수도 없다며 재보선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내일 모레 투표까지 연장이 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네거티브 전략만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 유권자가 이렇게 그런 거에 속을 정도로 이렇게 바보가 아니라고. 이제 이틀 후에는 본투표가 실시됩니다. 사전 투표율만큼 최종 투표율도 높을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4월 7일이 평일인 만큼 최종 투표율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응하고자 여야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조사 주체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에 당 소속 의원들이라도 먼저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여당만 참여하는 권익위의 반쪽짜리 의원 전수조사는 일단 시작됐습니다. 한도영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여당 의원 174명과 가족에 대한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가 시작됩니다. 권익위는 이건리 부위원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하고 조사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을 고려해 최근 7년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기간은 앞으로 30일 동안입니다. 권익위는 투기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여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함께 권익위 전수조사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식력 있는 기관에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해 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물타기 시도이며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곳에 전수조사를 요청한 것 자체가 셀프조사라며 거절했습니다. 민주당 전직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는 것도 저는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거기에 보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전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동산 거래 특조단과 관여하지 않는 직무 회피 조치를 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특위 구성을 통한 전수조사 방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에 합의했지만 조사 주체를 놓고 뜻을 모으지 못했던 여야. 결국 여당 먼저 권익위 전수조사를 시작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야당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야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거나 무산시키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오는 10일까지 이해충돌 방지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2일 소위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심사했지만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등을 포함시킬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원외인사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오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공동 건의문에는 정부가 현장 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을 중단할 것과 공시가격 동결, 부동산 가격 공시 결정권 지자체 이양 등이 포함됐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제주도 공동주택 7채 중 한 채꼴로 오류가 발생했다며 소형 저가주택에 오류가 집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방역 조치를 철저히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이전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는 방역과 백신 접종에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한편 방역 방해 행위와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4.7 재보궐선거 이제 딱 이틀 남았는데 이번에 그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투표율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사전투표율이 재보궐선거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 이 사전투표가 도입된 2012년 이후에 실시된 재보선 중에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여야 모두가 자신한테 유리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샤이진보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을 표출하는 분노가 표출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국민의힘은 공정가치에 민감한 20, 30대가 사전투표에 대거 참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그 실제도 사전투표에서 20, 30대가 많이 참여를 했나요? 알 수가 있나요? 네, 우선 연령대별 투표율은 선관위에서도 이제 몇 달 후에나 공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각 당이 더욱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건데요. 앞선 이런 평가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가 이번 선거의 스윙보터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서 이 부동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20, 30대가 서울 지역 전체 유권자 중 34.8%에 달할 정도인데요.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여당 지지층이 두꺼울 것으로 보는 데다가 네.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샤이진보, 이 샤이진보가 2030층에 상당수 깔렸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요, 서울구청장, 시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조직력이 서울시장 선거인 수의 4분의 1가량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민의힘에 우호적으로 돌아선 젊은 층의 투표를 독려해야 이 조직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야 모두 그러니까 지금 2030 표심을 두고 아전인수, 동상이몽인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청년층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래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청년 맞춤형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청년층에 매월 5기가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청년 반값 데이터 요금 공약이나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40% 할인해주는 지원책 등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사전투표가 있던 지난 주말에도요. 네. 대학가인 성북구 안암동과 신촌 거리 등을 찾아서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설명하는 등 20대 표심을 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 20만 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을 직주 일체형 주택으로 2023년까지 2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또 박 후보가 이제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간 곳이 마포구 한 편의점이거든요. 네. 그곳에서 일일 취업을 한 것도 청년 알바들의 삶을 체험하고 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시장 후보임을 어필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20, 30대에서 앞선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 선거에서 늘 열세였던 2030층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자 적극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2030 시민 유세단을 이제 열고서 SNS에 발언 신청을 받아서 무제한 발언 기회를 주는 건데요. 네. 청년들의 자유 발언을 먼저 듣고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이에 대해 공감하는 형식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누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네, 우리 그 강민지 기자가 보시기에는 실제 2030 표심이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직접 거리에 나가봤는데요. 2030 이제 청년들과 대학생,
직장인들을 직접 만나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부동층으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아직 보고 있어요. 국민이 좀 우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제대로 확인해 본 적 없어가지고 아직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네, 이 엠브레인 퍼블릭이 뉴스원 의뢰로 조사한 이 여론조사 마지막 조사에서도요, 그 공표 금지 기간 전 마지막 조사에서도요, 20대가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률이 52%였고요. 모름 그리고 무응답을 합치면 52%에 달했거든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20대가 아직도 이제 절반 이상이 누구한테 투표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의 중요한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 득표율과 여론조사가 얼마나 또 맞아 떨어질지도 이제 주요 관심사인데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공직선거법상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일체의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인용 보도가 금지가 됩니다. 또 재보궐선거는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더구나 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율 변수가 많습니다. 네. 거기다 과거 사례까지 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표심이 바뀌기도 해서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요,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가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니까 오 후보와 한 후보 사이에 0.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투표 당일의 분위기가 중요할 텐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부동층이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번 보궐선거의 투표 민심, 특히 2030 표심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5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비관론 대 낙관론 경계령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지지층을 투표소로 이끌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판세 뒤집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어차피 투표에도 진다는 비관론에 판세 굳히기에 들어간 국민의힘은 내가 투표 안 해도 어차피 이긴다는 낙관론을 각각 경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표심은 다르다며 끝까지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승부는 투표가 끝나는 순간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한 표 한 표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모시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가 무엇 때문에 실시되느냐는 것을 국민이 너무 잘 압니다. 사전투표가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은 분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권 심판론을 중심으로 유권자 결집에 공을 들이는 한편 여론조사를 믿고 절대로 방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지율에서 이기더라도 투표장에 가지 않으면 우리 후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 심판을 원한다면 투표장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직력에서 우위를 가진 만큼 지지층을 선거 당일 투표장으로 불러만 온다면 역전이 가능하다는 계산인데요. 선거가 다가올수록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다며 투표하면 이긴다, 민주당이 이긴다고 호소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바짝 낮춘 자세로 지지층의 적극적인 투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향후 정계 판도를 좌우할 4.7 재보궐선거의 결과 그 표심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나경원의 동병상련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공동선대위원장이 당내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패한 심경을 전하면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미묘한 공감과 위로의 말을 건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 위원장이 박영선 후보에게서 동병상련을 느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경원 위원장 자신의 SNS를 통해서 뭘 해도 안 되는 좌절과 외로움을 안다며 박 후보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그럴수록 당당하길 바란다, 네거티브는 먹히지 않는다, 질 때 지더라도 의연하게, 장렬하게 패배하는 모습이 바로 정치인 박영선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여기엔 박 후보가 오 후보의 내곡동 땅과 관련한 네거티브에 매달리지 말라는 비판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겉으론 조언처럼 보이지만 오 후보가 승리할 것을 전망하는 무언의 확신도 담겨 있습니다. 여야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으로 오랜 시간 함께해온 두 사람, 뼈 때리는 조언을 주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7월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던 박 후보가 야당 원내대표를 맡은 나 전 의원을 만나서 원내대표 선배로서 조언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그때 그 내용 확인해 보시죠. 야당 원내대표 하시기가 쉽지 않으시죠? 비판을 하실 땐 하시되 또 잘하는 거는 잘한다라고 말씀도 해주시면 좀 더 훌륭한 원내대표님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제나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던 박영선 후보와 나경원 위원장이지만 두 사람은 의외로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나 위원장은 판사로, 박 후보는 1990년대를 대표하는 간판급 여성 앵커로 두각을 나타내다 17대 국회에서 나란히 정계에 입문해서 여야 첫 여성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영원한 라이벌로 평가를 받는 여야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 박영선, 나경원, 이 두 사람의 다음 행보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0%를 넘기며 역대 재보선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본투표율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막판 표심 잡기에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막판 변수와 국민의힘의 전략은 무엇인지 김철근 국민의힘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 대변인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예. 선거가 이제 정말 이틀 앞으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네, 유세전이 정말 이제 뜨거운 상황인데요. 네. 대변인님께서 지금 이제 거리 유세 중간에 잠깐 시간을 내셔서 인터뷰에 이제 응해 주셨는데 현장 분위기 그리고 국민의힘 막판 유세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현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많이 회복한 걸로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단지 그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서 본투표 때도 투표를 많이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우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설득을 하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재보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사상 최고치인 20.54%로 집계가 됐는데 이를 두고 야당은 정부에 대한 분노 표시라면서 굳히기 신호로 해석을 했고요. 반면 여당은 지지층 결집에 따른 뒤집기 신호로 진단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분노의 표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LH 투기 그 의혹 사건 등 부동산 실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대단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번 선거의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이죠.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이 권력형 성비 사건으로 생긴 이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서울 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선거이기 때문에 세대에 관계없이 다들 나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 견제, 심판의 성격을 갖고 투표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종 투표율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기를 강력하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내외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50%를 훨씬 상회해서 많은 투표를 하실수록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 쪽에서는 이번 지지층 결집으로 인해서 뒤집기 신호다, 이제 박빙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거의 분위기가 거의 판가름이 났죠. 기울기가 기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민주당의 지도부나 후보 입장에서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입책으로 자꾸 이제 뭐 격차를 줄였다든지 뭐 뒤집을 수 있다든지 뭐 또는 무슨 뭐 조직을 동원해서 뭐 200만 명을 동원한다는 뭐 이런 루머 비슷한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저는 민심은 조직을 이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에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본인의 지인, 친구들에게 카톡, 문자, 전화, 하기 운동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동맹, 휴대폰 연합이 민주당의 조직을 이길 수 있다. 민심이 조직을 이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사전투표에 투표를 하시지 못한 서울시민 여러분들은 모두 나오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 이제 오늘 있었는데요. 네, TV 토론이 이제 한창 진행 중일 때 여당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추가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그 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좀 한마디로 참 애처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완전 네거티브 흑색 선전, 진흙탕 선거를 만들어서 건전한 서울 시민들이 여든 야든 똑같아 정치인들 보기 싫다 이런 정치 혐오증을 유발해서 투표율을 낮추고 본인들은 조직을 동원해서 판을 뒤집어 보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서울 시민들의 정치 의식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대 결심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당선 무효형 뭐 이런 얘기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서울 시민들이 그 정도의 겁박에 무릎 꿇고 민주당이 의도한 대로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더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이틀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캠프가 현 상태를 그냥 유지만 하면 된다는 입장인 건지 아니면 특별한 또 마지막 전략이 있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과 그 열성 지지자 그리고 캠프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분 한 분 서울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후보는 스마일 유세라고 해서요. 직접 유세차를 타고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이런 강행군을 오늘 내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만나고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철근 국민의힘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역대 재보선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를 놓고 여야 동상이몽 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본투표일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여당의 막판 필승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신 박정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여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이신 만큼 재보선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딱 이틀 남았습니다. 네. 네. 재보선 광역 기초 의원들도 이제 함께 선출이 되는데 의원님께서 현재 종횡무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 유세를 하고 계신데
현장을 이제 뛰어다니시면서 느꼈던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선거 민심 어떤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2017년 대선 이후에 정말 쉽지 않은 선거를 좀 치르고 있습니다. LH 사태라든지 윤석열 사태에 분노하신 국민들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여러 차례 반성을 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렸죠. 특히 20, 30, 40대가 저희의 지지층이었었는데 좀 이탈하고 있다는 현상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이번에 저희 사전투표에서 굉장히 높은 투표를 보였기 때문에 그 투표율에 의하면 다시 뒤집기가 시작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이유가 이번 재보궐에 대한 4.7 재보궐에 대한 의미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이 선거에 대한 키워드는 공정과 정의거든요. 그래서 네. 이 공정과 정의에 합당치 못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혼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쭉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까 또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에 대한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다시들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조금씩 위반되고 있다. 그 후보들에게서. 그래서 속단하기는 어렵고 끝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20.54%로 역대 재보선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간 진보에게 사전 투표가 유리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번엔 다를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입장 한번 밝혀주시죠. 네,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20, 30, 40대가 이탈했으니 그 사전투표에 본인들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직은 선거 개표가 되지 않았으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 한 20% 정도 차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20% 정도가 차이 났다면 선거가 끝난 거로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전투표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20%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율이 높은 건 대려 다른 의미에서의 여당의 지지층들이 결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이슈 분석에서 저희 그 강민지 기자가 짚었습니다만 현재 20대의 절반 이상이 아직 정하지를 못했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이들의 또 향방이 어디로 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사전 투표에서 특히 또 주목받은 인물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사퇴 후에 첫 번째 공개 일정으로 사전 투표소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제 침묵으로 일관을 했는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발을 디뎠다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향후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네. 들어볼까요?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3개월 앞두고 그만뒀습니다. 그때부터도 이미 정치판에 이제 발을 들여놓은 거라 볼 수 있고요. 오랜 상식의 세월을 쌓아왔는데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 보면 역시 정치를 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다. 본인은 고민은 하겠지만 주변에서 특히 또 야당이 가만두지 못할 것 같아요. 나무야 그냥 서 있지만 바람이 와서 흔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정치는 바람과 같아서 바람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뒤에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근래 예를 들어보면 우리 반기문 총장께서도 여당의 외교부 장관을 하셨고 또 유엔 사무총장도 하셨는데 굉장히 인기가 높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들어와서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행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거라 생각되고 최근에 조선일보와의 통화로 사전투표 전에 이거는 여당의 성범죄 때문이고 그 선거를 통해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좀 너무 경솔한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상황에 따라서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이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나온 이런 발언인데 이 말 때문에 주말 동안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야당 쪽에서는 박 후보의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역공을 하기도 했는데 이 중대 결심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 그 중대 결심이라는 건 사퇴를 하면 오세훈 후보가 사퇴하셔야죠. 본인이 말씀하신 게 여러 개 있었는데 사퇴에 대한 증인들이 나오면은 사퇴하시겠다 그러는데 박영선 후보가 사퇴할 이유가 없고요.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고소고발까지도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는 현재 오늘 TV 토론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그리고 용산 참사 발언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공세적인 입장인데 여당은 지금도 오세훈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건지요? 그럼요. 5분이나 증인이 나왔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측량 팀장도 그랬고 또 경작인 2분 그리고 생태탕집 주인 2분 이분들이 계속 증언을 했는데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면 제가 반문을 하면 처남이 송 교수가 처남이 만약에 거기 당시에 현장에 가 있었다면 기자회견을 해야죠. 제가 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자회견 안 하시잖아요. 참여되면 또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작인이든 증언하신 분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고소하고 또 그걸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땐 분명히 거짓을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저희가 시작한 게 아니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앞으로 증인이 나올 경우에는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퇴 약속을 지켜라. 옛날에 무상급식을 하면서 사퇴하겠다는 사퇴 약속을 지키셨거든요. 이번에도 지키셔라 이런 저희 그리고 입장이죠. 이제 3자 대면 이제 말씀하시니까 오늘 이제 TV 토론 중간에 오세훈 후보가 3자 대면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공정한 객관적인 수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3자 대면을 할 수 없다. 이 서울시장 선거 중간에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리플릿 증후군 잘 아시죠? 거짓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이 참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인이 물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이라도 잘못했던 말씀하시고 사퇴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정 안 되면은 나중에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불행한 사태가 다시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부동산 관련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머리를 숙이면서 좀 사과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야당 쪽에서는 이게 진정성이 없는 사과쇼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과만 하고 반성만 한다면 그건 정치 쇼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개선책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정부와 지금 민주당이 가장 강력한 주체가 아닌가. 반성뿐만 아니라 노력을 해서 개선책을 꼭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1일 날도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제 이렇게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물론 그 전에 이런 불법 정보를 이용한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또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게 하나의 국민들의 화를 좀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요. 그것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재산신고 의무제라든지 또 우리가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원을 설립할 생각이고요. 또 50년 모기지론 말씀하셨잖아요.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이 집을 구입하기에 편하도록 대출을 해서 편하게 집을 구입하시도록 하고 그 돈을 갚는 것은 장기적인 모기지론 50년을 통해서 부담 없이 갚아 나가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당도 지금 제일 우선 목표가 주택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우주인의 집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10%의 보증금을 가지고 대출은 정부가 이미 대출금에 대해서 전세자금에 대해서 국가보증으로 인해서 최저의 신분의 차이 없이 최저의 대출 이자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정치쇼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초와는 다르게 박영선 후보 캠프 측에서 좀 이 당명도 내세우지 않는 것 같고 또 문 대통령 이름도 사라졌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마디로 박 후보가 친정과는 거리 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를 우리가 확증 편향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마도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는 게 외쳐지는 게 맞는 건지 서울시장 선거제 본인을 알리기도 바쁜데 대통령의 이름이 나오는 게 그렇고요. 또 혹시나 대통령을 계속 연호하거나 이렇게 했으면은 또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선거 이기려고 한다는 비판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확증 편향적으로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하고 같이 유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는데 민주당하고 거리두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도 자랑스러운 후보로 알고 우리가 하는 것이고 단지 옷에 이름이 없다든지 또 하얀 옷을 입는 거는 다 똑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의 돋보이는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이 깜깜이 이제 상황인데요. 근데 그 이전에 여론조사 이제 결과를 보면 서울과 부산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코 이제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선거 막판 이제 뭐 사실 뭐 내일이 이제 마지막 선거 운동 시간일 텐데 선거 막판 뒤집기 역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뭐 박빙이긴 하지만 저희는 뒤집을 생각이고요. 여론조사가 과학적이긴 하지만 정확치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실례로 2016년도 재선거만 해도 그때 당시에 늘 그 선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16%를 지고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7% 넘게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총 제가 47.1%를 득표했는데 21.6%를 예측하고 다르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고 제 경우뿐만 아니라 그냥 많은 선거에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루 이틀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큰 변수로서의 막판 뒤집기 가능하다. 또 저희는 아무래도 여당으로서 지지층이 견고하기 때문에 또 조직을 이용해서 선거를 또 한번 뒤집기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제 그 내일과 또 이제 오늘 남은 시간을 이제 뭐 더해 보면 한 30시간, 30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동안에 그 집중해야 될 뭐 그 선거 운동 전략, 필승 카드 있다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또 역점을 둬야 되고 또 막판에 가장 또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인 찾기를 통한 전화 걸기죠.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115만이 출퇴근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천 또 호남 전 지역에서 서울의 지인 찾기를 굉장히 많이 해뒀어요. 이분들에게 한 분 한 분 다 전화 걸어서 확인하고 한 숫자들이거든요. 38만. 그래서 이 38만이면은 적어도 10% 정도에 대한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전화들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단돌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오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여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의 각오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꾸짖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귀를 열고 이청득심 많이 들어서 마음을 얻는 그런 자세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 규정하는 바는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있고요. 또 제가 문체부 간사를 맡고 있는데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가 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노력했고요. 또 문화체육, 예술, 관광이 갖고 있는 힘은 이렇게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또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실 수 있게 힘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저희가 지원을 다할 생각이고요.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느끼는 바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문체위 그 간사로서의 계획을 들어볼까 했는데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이나 목표 있다면은 또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앙당은 상당히 우리 당이나 다른 야당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 시도당들의 구성이 좀 아직은 좀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백령 정당을 만들려면 허리가 튼튼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당위원장으로서의 다시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민심을 다시 얻는 그런 것들 같이 당원들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재보궐사상 최고 사전 투표율에 대한 여당의 입장 그리고 선거 막판 필승 전략에 대해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신 박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포근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이 8도, 전주 6도, 대구 5도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 없겠고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